안녕하세요. 이렇다 11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너무 오랜만이죠. 뭐 처음 보는 사람 같아요. 너무 낯설다. 요새 뭐 주로 여의도에서 생활을 하신다고. 저요? 예. 그러면 오해해요 사람들이. 저기 거기 이제 정치개혁 공동행동. 주로 길거리하고 주로 네. 복도에 많이 계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뭘 좀 들고. 네네네. 예. 뭘 들고 계시죠? 예. 피켓을 들고 있죠. 네, 피켓의 내용은 뭡니까? 예,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올해 안에 실시하라. 꼭 이뤄내도록 피켓팅도 하고 있긴 한데요. 네네. 다른 그 제도 개선 운동과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원내 정당들도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거대 정당 민주당, 자한당을 제외한 원내정 4개. 예, 4개와 원외 정당과 해서 함께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거대 정당들이 움직이질 않아서 좀 압박 작전으로 그렇죠. 12월 15일 날 네.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네. 심정은 촛불 집회로 인해서 이제 창출된 정권이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까 정부 여당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불꽃 대회죠, 그날. 그 저희가 워낙 햇불 집회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가 햇불. 제가 이제 햇불을 들고 싶다 그랬더니 회의하던 친구들이 햇불은 좀 세다 그래서 그러면은 불꽃 집회 어떠냐 그래서 불꽃 집회를 12월 15일 날 3시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네. 진행할 예정입니다. 야, 청취자분들도 네. 꼭 참석해 주셨으면 저녁이 되면 좋겠어요. 정말 불꽃이 튀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불꽃을 사다가 하려고 했더니 네. 거의 화재 수준이래요. 500명 이상이 불꽃을 들면 큰일 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중간 중간에 몇 명만 살짝쿵 소심하게 불꽃을 들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압박 얘기하셨는데 네. 이거 이정미 위원장으로 있는 정개특위가 네, 올해 기한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위원장이고요. 심상정인가요? 예. 근데 왜 이정미라고 내가 알고 있지? 네. 이정미 대표가 아마 정의당을 대표해서 같은 당이니까 예, 뭐. 선거제도 네. 관련해서 계속 이제 방송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착각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어떻게 관망이 되십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저의 관망인데요. 네네. 좀 걱정이 됩니다. 음흠. 그런데 이제 정개특위 입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 확대 이렇게 합의가 되어 가고 있기는 네. 해요.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올해 안에 그 법안을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 현재 이제 민주당의 이제 정개특위 그 간사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는 발언은 하였으나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좀 미적미적하고 네네. 심지어는 어떤 비판적 입장까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자한당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 8월 달에 아마 페북에 사진을 올렸을 텐데요. 민주당도 포함해서 원내대표, 5당 원내대표님들이 다 나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된 토론회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럴 때 김성태 혼성태. 의원까지 참석을 네. 해서 우리가 이게 되게 희망적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김성태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걔는 혼수 상태라서 뭔 말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기억을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지금 자한당은 의견이 분분해서 네. 입장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걔네들은 또 자기 지역별로 달라요. 자기 네. 지역구만 보장되면 의원은 네네. 지지하지 네네.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네. 지역구 정수만 줄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네. 지금 여튼 기득권 정당들의 문제는 딱 그거예요. 네. 자신의 당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네. 이게 좀 찬반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너무 바보스러운 게 우리 역사적으로 열린우리당 다수정당 됐을 때도 그렇죠. 되게 안정적으로 될 것 같았으나 실제로 확 뒤집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뒤집어진 역사가 있는데 지금 자한당이나 민주당도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들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론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옛말에 틀린 게 없다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때 생각해야 된다. 네, 맞아요. 왜 20대만 생각하는 거야? 19대 때 생각해야 되고 또 19대 때 생각하는 18대 생각해야 되고 네네. 올해 지방선거만 생각하지 말고 네. 2년 전 20대만 생각해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 텐데. 그리고 네. 저는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너무나 간단한 거여서 네네. 의석 배분의 방식을 득표율대로 그렇죠. 배분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룰인데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얼마 전에 찬쌤이 보내주셨나? 예, 그 경향신문의 박선민 네, 조직 컨설턴트 같은 박선민이. 경우도 네. 그분은 이제 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잘 모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디테일들이 막 이렇게 떠돌고 있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그것이 맞는지 검증조차 되지 않은 채 물론 권역별은 지금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뭐 권역별부터 시작해서 절충형. 예, 절충형이 어떻고 그리고 중선거구면 중선거구지 또 중대선거구가 있습니다. 이건 원리는 똑같은데 각종 용어들이 지금 막 난립하고 있는데요. 저는 청취자분들이 그런 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제도는 결코 복잡한 게 아닌데 이렇게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대원 측에 합의하지 않고자 하는 누군가의 음모와 예, 혼란과 꼼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주제가 나와서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한 얘기에 좀 속지 말고 네네. 가장 중요한 거 네. 몇 가지만 정리하면 네. 첫 번째는 의원 정수를 좀 늘려야겠다. 네. 왜냐하면 비례대표가 지금 너무 적거든요. 그럼요. 예, 총선으로 보자면 15.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늘려야 되고 네. 이 전 세계에서도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 정도더라고요. 비례대표가 적은 게.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진입장벽. 네네. 지금 우리나라 진입장벽이 3%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네. 니들 연동형 하자며 독일식 하자고 하는 거지? 네네. 그래서 내가 예, 그러니까 그쵸. 독일은 네. 5% 아니야? 네네. 5%로 해야지 그러면서 네. 은근슬쩍 진입장벽을 높이려고 그럴 것 같아. 네네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나라가 터키예요. 10%. 네. 우리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갈 거냐. 네. 그럼 제일 낮은 데가 아시죠? 네덜란드. 예. 여기 진입장벽이 없습니다. 예. 국회 의석 수의 분의 1. 네네. 150분의 1만 하면 거기는 한 표가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로 하면 300분의 1. 네. 360석이 되면 360분의 1. 네네. 되면 의석이 하나 나오도록 네네. 진입장벽을 좀 없애야겠다. 네.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 권역별이니 뭐 절충형이니 뭐 비례대표 하는데 지역구 의석은 또 왜 나와? 별 디테일이 다 나와. 맞아요. 이런 거 속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정당별 득표로 나누자. 네네. 이거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이제 좀 금상첨화로 연합명부. 네네. 유럽에서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진보 정당들 보고 니네들 보고 합당을 해라 이런 건 폭력이야. 다들 역사가 다르고 차이도 있는데 자기 정당을 유지하면서 선거할 때는 또 힘을 합쳐서 네네. 거대 보수 정당이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연합명부 이런 것도 좀 가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바람을 전해봅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신생 정당들이나 진보 정당, 소수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럼요. 네. 제가 전망해 보건데 진입 장벽은 조정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협상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의석수 확대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여론이 너무 안 좋죠. 그건 국회에 대한 불신이고 국회에 들어간 국회의원들 자체가 질이 나빠서 생긴 불신인데 그것을 이제 의원 정수와 네.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거는 이제 국민들이 어쩌면 제대로 좀 이제 그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지역구랑 혼합하게 될 경우에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게 초과 의석이 생길 수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의석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 같긴 한데요. 여하튼 선관위에서도 이미 권고한 바 있고 해서 이번에는 어찌됐든 대원칙 원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라는 대원칙 정도는 합의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강하게 네네네. 믿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 네네. 마누나님이 큰 일을 성취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아니 제가 오늘 이렇다 방송의 이제 주제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네. 예, 이게 좀 인사말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네, 제가 인사말 하다 보니까 제가 네. 요즘 하는 근황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 길게 앞에서 이야기를 이게 한 것 제일 같아요. 핫합니다. 근데 지금 네. 지금 많이 핫하고 네. 뭐 기승전 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모든 삶과 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한참 기다려 주셨는데요. 오늘 예, 주제 말씀해 주실 아이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기본소득의 정치,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관련된 최근의 연구를 소개하고 이제 함의를 도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아이유님답게 연구. 음. 아이유님과 연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근면한 공부. 그리고 네. 젊은 학자. 네. 예, 떠오르는 기본소득의 별. 네, 에이스. 뭐 여러 가지 하찮으십니다. 별명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한국에 들어온 게 몇 년 정도 됐을까요? 10여 년 됐죠? 10몇 년? 네. 됐어요? 네, 10몇 년 됐죠. 네. 내년이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창립 10주년이 10주년이고. 된다고 하고요. 벌써요? 네. 네. 아. 슈퍼바이저님이 한 11년 전쯤에
대통령 선거를 나가면서 맞아.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건 적도 있었죠. 예. 벌써 2008년도죠. 그게 네, 10년 2007년. 진짜 7년. 네, 11년 전에. 예. 아, 이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예. 기본소득 네트워크 10주년 될 정도면은 그 시간이 되게 오래됐는데 그 제가 이제 알기 시작한 건 2013년 정도 5년 전인데요. 그 동안에는 이제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냐, 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을 계속 강조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단계는 좀 넘어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실현 가능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기본소득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된 것 같고, 근데 과연 이제 실현 가능한지 또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 누구 연구를 좀 살펴보실 예정이신가요? 네, 먼저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라번의 이수미 교수님께서 올해 베이직 인컴 스터디즈 잡지에 논문을 발표하셨는데요. 유럽 국가들에서의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를 실증 분석한 논문이었습니다. 네, 제목으로는 Attitudes Toward Universal Basic Income and Welfare State in Europe, a Research Note이고요. 말로 뭡니까? 그게? 좀 번역 좀 해주시죠. 네. 유럽에서 보편적 기본소득과 복지 국가에 대한 태도, 네, 유럽의 연구 노트. 태도인가요? 유럽의 유럽. 어떤 연구인 것 같네요. 그런 유럽의 연구인 것 같은데 이수미 교수님이라면 이름을 들어보니까 한국 분인가 보네요. 네, 이수미 영어로 하면 네네. 수미 리가 되겠고요. 뭐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 여기 구글에 이수미라고 치면 딴 사람 나와요. 가수라든가. 네. 그래서 수미 리 SOOMI 리 치면 잘 나와요. 네. 네. 수밀리 교수님은 라번 대학이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작은 사립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계시고요. 올해 대학에서 기본소득 정식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군요. 거의 뭐 최초라고 하고요. 학생이 17명이래요. 구글에 치면 다 나와요. 학생들을 좀 조사해 보니까 네. 언론학 전공부터 화학과 전공에 이르기까지 네. 문과부터 이과까지 다양하게 수업을 듣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솔솔 일어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수민 교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언급됐던 분들 중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는데요. 좀 이제 우리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요. 네, 이제 네. 우리가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 네. 꾸준히 참가했던 분들은 저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열린 네. 포르투갈 대회 때 네, 네. 리스본 대회였죠. 네. 그 멕시코 시티, 한국, 독일, 핀란드의 파일럿 실험에 대해서라는 이제 세션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사회를 보셨어요. 그러시구나. 영어를 워낙 좀 잘하시다 보니까. 네, 예, 네. 그다음에 올해 또 핀란드 탐페레에 열렸을 때도 네. 만나서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 나가면 네. 그때 이렇다 해서 들었다. 네네. 뭐 이런 강좌를 여시는구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반가워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뒀다가 네네네. 이분 강좌가 있으면 네네. 또, 근데 미국에 계시지 않아요? 미국에서 강좌를 개설했으니까 네. 강좌를 들려면 이제 그 대학 미국에 가야 되나요? 대학에서 도강을 해야 됩니다. 도강. 예. 자 그러면 영어를 또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저는 뭐 아예 뭐 만날 일이 없겠네요. 자 그러면 이수미 교수 연구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아까 유럽 국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관한 실증 연구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는데 주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먼저 연구 질문은 UBI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각국의 사회 보호 및 경제적 불안전 수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분석 대상은 이스라엘과 러시아를 제외한 총 21개국이 되겠고요. 근데 이 두 개 국가를 제외한 이유는 그 유럽 연합 통계국 그 유로스타트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스라엘과 러시아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23개국인데 그 중에서 2개국을 제외한 21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국가별로 UBI에 대한 지지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차이들은 사회 보호의 수준과 가구의 경제적 불안전 수준과 상관관계를 가짐을 보여주고자 한 그러한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유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보호의 수준이 떨어질수록 경제적으로 불안정할수록 기본소득을 더 지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 실제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럴 것 같은 궁금하네요. 느낌이 드는데. 네, 결과가 궁금하실 텐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수미 교수님께서 분석 자료로 사용한 것은 2016년에 조사가 되고 2018년에 2판이 나온 유럽 사회 조사 자료인데요. 유럽 사회 조사. 네, 유로피안 소셜 서베이. 이런 거 참 잘해요 이 친구들은. 그걸 잘해. 네, 그래서 UBI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럽 사회 조사
설문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네, 일부 국가들은 현재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에 대해서 당신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당신에게 몇 가지 세부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카드의 맨 위에 있는 강조 표시된 상자는 이 제도의 주요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제시된 기본소득 제도는 아래와 같은 특성들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 생계비를 충당할 만큼의 소득을 매달 지급한다. 두 번째, 그것은 다른 많은 사회수당들을 대체한다. 세 번째, 제도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최소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네 번째, 모든 사람은 일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를 지급받는다. 다섯 번째, 사람들은 또한 노동이나 다른 소득 원천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다. 여섯 번째,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조세로 마련된다. 종합하여 볼 때 당신은 당신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찬성하십니까? 질문 만들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같은 이제 기본소득 덕후들이 볼 때는 좀 적절한 답을 하기에 좀 질문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기본소득의 재원이 조세에서 온다. 요거 약간 좀 미흡하잖아요. 네네. 우리는 특히 공유부 운영 수익에서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좀 네.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재원이 오로지 조세라고 하더라도 이 조세 징수행위가 재분배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가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네. 미리 좀 아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좀 이해하지 못하면 아예 내 돈 갖고 내가 받는 건가? 왜 흔히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많은 사회수당을 대체한다. 요 말이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수당이 대체된다는지 네. 이게 좀 막연하게 제시되니까 막연하게 자기가 봤던 게 그냥 쭉 줄어든다 네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설문지의 내용이 답변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거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한편으로는 이제 일반 이제 국민 대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소득 이해가 없는 국민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가려고 이런 질문들을 만들었나 싶기도 한데 네. 찬희쌤 말씀처럼 이게 질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답변이 전혀 달라질 수 그렇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질문이. 그 좀 근데 그렇다고 또 이 설문조사에 장황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힘들고. 몇 페이지를 읽겠습니까? 네, 질문하는데. 네. 예, 좀 어쨌든 네. 나름 고민하는 적이 보이는데요. 네. 요렇게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네, 문항은 사지선다형으로 제시되었고요. 그래서 응답자들은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이렇게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각국별 UBI 지지 정도의 차이에 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응답자 수는 21개국 36,355명이었고요. 네. 국가별로 전체로 이제 평균에 내었을 때 약 51.2%가 UBI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1개국 종합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게 통계학적인 용어긴 하지만 95% 신뢰 수준에서 UBI 지지 비율의 범위가 50.4%에서 52%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하한 또 50.4%니까 50%보다는 확실히 높은 것이죠. 네. 그래서 이는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이 UBI를 지지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UBI의 지지 정도는 국가별로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네, 먼저 95% 신뢰 수준에서 50%를 상회하는 UBI 지지율을 보인 국가들은 벨기에,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이렇게 9개국이고요. 그중에서 리투아니아는 81%가 지지하는 것으로서 리투아니아. 네, 가장 최고 수치를 보였습니다. 문제가 많은 나라군요. 뭔가 이게 되게 불안정한 나라 아닌가요? 지지할 이유가 있을 것 네, 같아. 네. 그리고 반대와 지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국가가 체코,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이렇게 4개국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중간하네요. 예, 그러니까? 네. 희한하네요. 스페인, 영국, 체코 이거 좀 네, 어중간하죠. 네, 네, 네. 네덜란드는 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반대로 UBI 반대율이 50%를 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이렇게 8개국이고요. 그중에 노르웨이는 34%만 UBI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저는 아유님 그 결과를 들으면서 기본소득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전체 평균이 51.2%라는 게 그게 높은 수치 같지 않거든요. 그게 되게 의외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국은 리투아니아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요? 느낌이 안 닿죠 50%하고는 그렇지 예, 않을까요? 그러니까 50%는 좀 지지율이 아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50%를 상회하는 UBI 반대를 보인 국가는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스웨덴, 스위스. 이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복지가 좀 잘 되어 있는 국가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보편적인 복지 국가로 불리고 노동력의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그 노르딕 국가들에서 UBI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유일한 예외가 핀란드입니다. 그래서 뭐 에스핑 안데르센 이 얘기한 다른 복지국가 레짐, 뭐 자유주의 복지국가 레짐이나 조합주의 복지국가 레짐에 비해서 삼인주의 복지국가 레짐에서는 뭐 보편주의라든지 무조건성, 노동력의 탈상품화 이런 것들을 복지 제도의 특성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UBI와 상대적으로 좀 더 가깝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보편주의나 무조건성이나 노동력의 탈상품화. 그래서 그 점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좀 놀라운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유럽 사회 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질문이 아까 전에도 한희 쌤이 지적하셨듯이 그 UBI를 도입하게 될 때 현재 사회 프로그램들이 다수 대체될 것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현재의 관대하고 보편적인 사회 수당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UBI가 도입될 경우에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해체되지는 않을까 우려해서 반대하거나 매우 반대에 응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사회 수당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대체한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의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생활 수준이 확 떨어진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아무래도 기본소득이 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거와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좀 전에 이제 뭐 마돈네도 말씀했지만 주로 아까 UBI 지지율이 높은 나라들 리투아니아를 이제 위시해서 주로 동유럽하고 남유럽이에요. 핀란드만 제외하면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사회성도 좀 적고 보편주의적 사회 정책도 좀 적고 뭐 자산 심사 뭐 심사 많이 하겠죠 거기도. 이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대체될 사회수당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설문을 이렇게 우리나라가 하더라도 많은 사회수당을 대체한다. 우리나라 이렇게 설문을 해도 사람들이 주로 사회수당이 떠오르질 않아. 주로 떠오르는 게 내가 볼 때는 노인의 기초연금, 또 아이 둔 부모는 아동수당, 뭐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 정도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로 이제 보편성이 강하면 액수가 적고 아동수당 10만 원 뭐 이렇지 않습니까? 90%밖에 안 준다고. 보편을 안 하려고 그래 이 자식들이. 장애인 연금은 또 보편성이 엄청 떨어지죠. 수급자가 너무 적고요.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사회수당을 대체한다 이래도 그것 때문에 UBI 반대할 사람이 좀 이런 유럽 나라, 특히 북유럽 나라보다 좀 적지 않을까.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왜 우리나라 처음에 기본소득 이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제 수당들과 이제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복지론자들이 조금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지금도 지금도 여전히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사회 보호 수준과 UBI에 대한 지지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거시적인 수준에서 사회 보호 수준과 UBI에 대한 지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통계국의 소셜 프로텍션 스태티스틱스 2018년 자료로부터 사회 보호에 관한 세 가지 지표를 그 연구자는 수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1인당 사회 보호 수당인데요. 이것이 이제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2015년에 유로 구매력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로 Purchasing Power Standards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측정을 했고요. 기준을 통일해서 이제 구매력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PPS 유로 구매력 표준으로 측정한 1인당 자산조사 기반의 사회보호수당 이것을 측정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PPS로 측정한 1인당 자산조사에 기반하지 않은 비자산조사 기반 사회보호수당 이렇게 세 가지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산조사를 하는 수당이 두 번째고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 수당이 세 번째니까 둘을 합친 액수가 첫 번째가 되겠네요. 그렇죠. 1인당 사회보호수당.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회수당의 액수만 비교하지 않고 사회수당을 굳이 자산조사 사회수당하고 비자산조사 사회수당으로 나눠서 분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첫 번째 것을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으로 이렇게 구분한 것은 UBI에 대한 반대와 지지가 보편주의와 관련이 되는지
맞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이제 뭐 기본 소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산 조사나 소득 조사를 하지 않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현금 급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소득이 아까 이제 설문에서 기존 사회 수당을 대체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때 그 대체되는 사회 수당이 자산 조사가 많았느냐에 따라서 또는 비자산 조사가 많았느냐에 따라서 기본 소득 대체할 때 지지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아마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예. 아, 네.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네. 네, 먼저 UBI 지지 비율은 1인당 총 사회보호수당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의 상관관계면 네. 늘수록 준다 이런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상관 우리 저번에 공부했잖아. 네. 이건 우리가 통계 약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일단은 상관계수는 그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요.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마이너스 1의 값과 1의 값 사이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값이 음수면은 하나가 늘수록 하나가 줄어드는 방향이 이제 서로 반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수면은 하나가 늘 때 다른 하나도 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상관수치가 개수가 1이 되면 똑같이 늘면 는다는 거고. 네, 마이너스 정확히 1이면 똑같이 줄면 딱 정확히 그만큼 는다 이런 얘기 거꾸로 될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런 네,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그 선형 관계에서 네, 딱 1이면은 똑같이 는다는 것이고 마이너스 1이면은 똑같이 줄어든 줄어든다. 예, 그것이 이제 예, 직선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네. 그런데 크기도 중요하겠죠. 그래도, 그래서 네. 절대값이 0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작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없는 수가 거겠죠. 있고요. 네.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네. 되겠는데요. 그럼 사회보호수당과 네. 아까 수치가 얼마라고 그랬죠? 네, UBI 가? UBI 지지율 비율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89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네, 마이너스 1의 값에 굉장히 가까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네. 통계학적으로 유의 수준 얘기를 하는데 그 유의 수준이 낮을수록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그렇겠죠. 결과다라는 네. 얘기인데 1% 유의 수준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사회보호수당 수준이 더 높을수록 UBI의 지지 비율이 유의하게 더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뭐 수가 그렇겠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당연히겠죠, 뭐. 예. 네. 네. 그런데 이것을 그 두 가지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로 하는지, 네네. 나눴기 때문에 다음으로 UBI 지지 비율은 1인당 자산조사 기반 사회보수당 수준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 네, 상관계수 값은 마이너스 0.28이긴 하지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라는 그렇군요. 얘기고요. 그리고 1인당 비자산조사 기반 사회보호수당이 더 높을수록 UBI의 지지 비율이 유의하게 더 낮아지는 것으로 그렇겠죠. 나타났고요. 이미 받고 있는데 뭘 바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원리에 네. 좀 가까운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네. 지지율이 낮다. 낮다. 이렇게 네, 그것이 보시는 거- 보시는 대체될까봐 거죠. 이제 두려워한다는 그렇다. 것으로 비자산 해서 조사 말씀드리는 기반 거죠. 사회수당 이미 받고 있는데 뭐 비자산 조사 또 해.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괜히 한다고 이적보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관계수 값은 마이너스 0.68이었고요. 높네요. 그리고 1% 유의 수준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들을 종합하면은 특정 복지국가의 보편주의 정도가 더 클수록 UBI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아까 전에 결과를 말씀드렸지만 보편주의, 그다음에 평등을 위한 지원, 그다음에 강한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UBI 지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었죠. 근데 반면에 현재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폴란드나 헝가리나 리투아니아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UBI 지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좀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산 조사를 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그러니까 보편적 사회 수당이 많을수록 UBI 필요성을 덜 느낀다.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정말 이게 통계를 분석해서 이렇게 연구물로 이렇게 검증을 하니까 또 되게 특별해 보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딱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뭐이 마이너스 0.89 이거 뭐지? 뭐.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해했어. 우리 이해했으면 다 이해했을 것 같아. 예. 근데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렇게 대표적인 이제 북유럽 복지 국가인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지지가 높게 나타났잖아요. 좀 이례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노르웨이나 스웨덴과 달리 핀란드에서만 기본소득 지지가 높게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어떤 뭐 사회적 배경이 있나? 저는 전혀 정보를 없고 그냥 네. 까부로 느껴지는 게 네. 국가가 나서서 지금 기본소득 파일럿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좀 관심도 커지고 네. 좀 이해도도 좀 높아져서 그런 게 아닐까. 국민의 민도가 높아져서 기본소득에 대한. 아니,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핀란드만 이게 따로 뭐 나온 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좀 예. 사회적 배경이 조금 다르다. 네. 아유님 생각이 그- 들어요. 예. 그런 영향이 뭐 일부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일부였군요. 하고요. 그런데 이게 추가 조사를 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핀란드에서는 뭐 실업의 문제라든지 특히나 장기 실업의 문제가 그죠. 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네. 사회경제적 맥락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아유님은 단순한 남이 아니군요. 예. 그러네요. 우리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 일차원적이지 않아. 예. 네, 이제 아유님 설명대로 네. 사회보호 수준과 UBI 지지 사이의 상관관계는 좀 잘 살펴보았고요. 이제 연구 질문의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경제적 안전 정도와 UBI에 대한 지지와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해 보면 역시 음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유님 연구 결과는 어땠어요? 네, 더 관대하고 더 보편주의적인 복지제도들을 가진 국가들에서는 개인들과 가구들의 더 큰 경제적 안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UBI 지지자들이 UBI가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자유, 그다음에 기회의 전제 조건인 경제적 안전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안전 정도와 UBI 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하는 것은 뭐 중요한 연구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수미 교수님께서는 경제적 안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4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실업률이고요. 두 번째로는 총 피고용인 대비 임시직 피고용인 비율, 네. 그리고 가계수지 적자 가구의 비율,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재무 비용이 직면한 가구의 비율, 이렇게 4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왠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해당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다 낮은 거로 들고요. 해당돼요. 실업률은 높겠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제 실업률과 UBI 지지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첫 번째로 실업률은 UBI 지지율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상관계수는 0.28, 그러니까 양이긴 하지만 네.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20%가 넘는 이례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그리고 1986년 이래로 8%에서 26% 사이에서 실업률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인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스페인인데요. 그래서 이 국가를 이상치, 그 통계로는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뺀다는 거죠? 이걸 빼고 분석을 해보면은 실업률은 UBI 지지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야겠죠. 예. 네, 상관계수는 0.53 정도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역시 실업률이 높을수록 UBI 지지율이 높다. 네, 그런 그런 얘기네요. 얘기죠. 예, 예. 자, 그럼 둘째, 임시직 비율이 높을수록 UBI 지지가 높을까요? 네, 임시직 피고용인 비율은 UBI 지지율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오. 나타났습니다. 이상한데? 네. 이거는 또 예상을 빗나갔네요. 일단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0.07인데요. 그러니까 네네. 의미긴 하지만 0과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아, 요건 조금 짐작과는 다르고. 예, 그럼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갈까요? 가계 수지가 적자인 가구일수록 기본소득을 지지할 것인가? 네, 세 번째로 가계 수지 적자 가구의 비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빙고.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네. 예. 상관계수 예. 값이 0.69이고요. 1% 유의 수준에서. 아이고, 재밌는데요, 그랬습니다. 이거? 네, 재밌네요. 예. 그럼 가계 수지가 적자일수록 이제 기본소득 지지가 높았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된 가구는 기본소득을 지지할 것인가? 네, 네 번째로 예상치 못한 재무 비용에 직면한 가구의 비율은 UBI 지지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상관계수는 0.778이고요. 1% 유의 수준에서
네,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급전 필요한데 급전 필요 돈이 주지. 좋지. 뭐 이것저것 조사하지 않고 돈 주면 좋죠. 그렇죠. 예. 우리 네 가지 살펴봤는데요. 임시직 피고용인 비율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하고 이제 분석하고 또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더 불안할수록 음. 실업률이 높거나 가계수지 적자 가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또 예상치 못한 재무 비용에 직면한 가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UBI 지지를 UBI를 지지할 확률이 높다는 뜻으로 정리하면 그렇죠. 되겠죠. 네네. 예, 그리고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일부 예외는 있지만 사회 보호 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불안정 정도가 높을수록 UBI 지지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유님, 이수미 교수님 이 실증 분석이 시사하는 점은 뭘까요? 좀 총평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수미 교수님 스스로도 인정하고 계신데요. 이 연구는 UBI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중요한 변수들을 통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주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나 소득 불평등, 재원 조달 기제, 조세 귀착, 정치적 문화와 이데올로기, 정당, 정치 연합, 정치적 엘리트들의 사회 정책 선호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는 않고 네. 그냥 두 변수 간의 단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죠. 변수가 정말 많네요. 예. 네, 그래서 이러한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거시 변수들끼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시 수준의 데이터로 분석할 경우에는 분석 결과가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그렇겠죠. 네, 매우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사회 보호 수준이 높고 경제적 불안전 정도가 낮은 국가에서 사회 보호 수준이 높고 경제적 불안전 정도가 낮은 사람들이 UBI를 더 많이 지지하면서 사회 보호 수준이 낮고 경제적 불안전 정도가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UBI를 더 적게 지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시 데이터로 이제 그러니까.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제기가 될 수는 있다라는 그러니까 요즘 얘기죠. 우리나라도 국가 딱 보면 뭐 기본소득 지지가 예를 들면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네네. 그 많이 나왔던 기본소득 지지자가 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다 사회적 보호수준이 낮은 상태일 것이냐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맨날 투표해 보면 네. 저소득층이 꼭 보수적 정치를 지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복지 수준도 사실 보잘것 없고 매우 삶이 불안정한데 UBI는 왜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줘? 이렇게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분들도 또 더러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보듯이 미시적으로 보면 좀 편차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뭐 거시적인 수치란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극단적인 가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미시 수준으로 분석해도 왠지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가 나올 나올 것 것으로 네. 충분히 예상이 네네.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변수들과 UBI 지지율 간의 관계는 논리적이면서 또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미시 수준의 데이터로 이제 좀 뒷받침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UBI의 실현 가능성은 특정 사회의 경제적 불안전의 분포, 뭐 예를 들면 실업의 위험 분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평가될 필요가 있음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제 이 분석 결과로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지만 각국의 시민들은 UBI를 무복지 상태와 비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특정 사회의 구체적인 맥락하에서 UBI가 좋을지 안 좋을지 이것을 비교한다는 단순 명료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활용한 유럽 사회조사 문항이 이전에 다른 설문조사에서 활용한 문항보다는 더 구체적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앞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다른 많은 사회 수당들을 대체한다는 내용이나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조세로 마련된다는 내용이 사실은 특정 기본소득 모델의 세부 사항을 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죠. 그래서 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연구 결과 총평을 듣다 보니까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생겼는데요.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많이 겪는 건데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이 싸그리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사실 얘기하는 이제 복지론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복지 프로그램이 발전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기본소득이 사회수당을 대체한다. 그러면 야 복지 프로그램은 싹 삭감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오해랄까, 아니죠 이제 공포랄까 네. 이런 게 이제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요 말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 사회복지를 대체한다. 요렇게 잘못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
네네. 기본소득은 어떠한 사회수당을 대체할 수 있는 거지 네. 사회복지를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충분한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대체되는 건 기존의 현금성 사회수당 아니겠습니까? 절대 의료나 교육 등 사회 서비스를 대체하는 게 절대 안 되는 거. 네. 또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기존의 사회보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 이거 좀 확실히 좀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옛날에 사회 시간에서도 배웠지만 사회복지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의 합이 아닙니까? 합. 네, 예를 들면 맞습니다. 사회 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 네. 그럼 사회수당 이 네 개를 합쳐서 보통 사회복지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기본소득이란 건 현금성 사회수당이나 현금성 공공부조의 일부를 대체하는 거지 사회 서비스와 사회보험은 절대 터치도 안 한다.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지금 기본소득 노동자는 사회 서비스와 사회보험은 더 확대 강화해야 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좀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기존의 현금성 복지를 기본소득이 대체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기존의 현금성 사회수당보다 만약에 기본소득이 만약에 더 적은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부족익을 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사실 안으로 짜고 있다는 점 요 점은 네. 이제 한번 덧붙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보편적 기본소득이 도입되더라도 추가적 사회수당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같은 경우 네.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도 드리지만 그와 병행해서 보완적인 사회수당이 계속 또 존재해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본소득 플러스 장애인 수당 이런 식의 모델도 우리가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좀 덧붙여야 오해가 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좀 사족이지만 덧붙여봤습니다. 예. 중요한 네. 네,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이 자꾸 대체하니까 네, 맞습니다. 좀 오해가 생길 네,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각종 의심들, 그러니까 반대까지는 아니어도 걱정과 의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연구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방송하면서 이렇게 방어적으로 기본소득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수미 교수님의 최근 논문을 통해서 살펴본 기본소득에 대한 유럽의 실증 분석이었고요. 이것으로 1부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